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네, 바른미래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9월 2일입니다. 컷오프를 통해서 6명이 압축이 됐고요. 그중에서 당대표를 포함해서 4명을 뽑아서 당대표 1명, 최고위원 3명 이렇게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손학규 대세론이냐 아니면 세대 교체론이냐 이런 것 같은데요. 당대표에 도전한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해서 바른미래당 살리기 보관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JP.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의원님. 요즘에 JP 자서전 읽으세요, 이 더운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셨어요? 예,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뉴스 공장 가서 그런 얘기 하셨다고요. 그랬나요? 네.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읽으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계기는 그때 JP 이제 돌아가시고. 네.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JP가 가장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풍부하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제 당시에 우리 한 시대를 이끌었던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제가 아주 많은 교훈들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2인자로 살았는지를 공부 중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어쨌든 JP, 우리 정치사의 감초 같은 분인데, 결국,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꾼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은 본인이 1인자가 못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찾으셨어요? 저하고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지난번에 이해훈 의원이 대표되실 때 2등 하셨었죠? 제 기억이 맞으면. 예, 맞습니다. 네, 그땐 바른미래당 아니고 바른당일 때. 예. 예. 이번엔 1등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1등 하면 바른미래당도 1등 합니다. 그 확신 때문에 나온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한 4등 정도 되잖아요. 4등이에요? 예, 지금 지지율 보면 한 4등일 겁니다. 정의당에도 밀리니까. 요즘 정의당이 야당에서 1등이에요. 그렇죠. 1등 할 때도 있죠. 한국당 이길 때도 있고. 예, 10% 넘을 때가 있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야당 안에서는 내년 봄까지는 일당 하겠다. 일당 할 수 있다. 바른미래당을 내년 봄까지 1등 하는 정당을, 1등 하는 야당을 만들겠다. 할 수 있다. 내년 이게 봄까지. 이제.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물론 총선 지나면 그냥 전체 1등 하는 정당이 된다. 이런 확신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네. 좀 궁금한 대목이 많긴 한데. 어쨌든 하태경 후보께서 바른미래당을 신생 벤처기업이다. 신생 벤처기업에는 올드보이 CEO가 없다. 제가 대기업으로 키워놓을 테니 올드보이인 손학규 전 대표는 그때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가 한 이야기인데. 네, 왜 이렇게 낯설으세요? 들으니까 약간 좀 건방져 보이기도 하네요. 그 비결이 뭡니까?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는 문제가 밖에서 보기에는 이제 정치 전문가들이 보기엔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대기업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인지 짧고 굵게 좀 비결을. 예. 제가요 1등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등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개인 체험에 제가 옛날 학교 다닐 때도 한참 뒤떨어지다가 1등 해본 경험도 있고 또 제가 NGO 할 때도 정말 아무 존재도 없는 NGO를 정말 유명한 NGO로 만들어 본 적도 있고. 네. 그래서 그 1등 하는 비결은 단순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성적이 조조한 게 뭐가 목표인지 이 정당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이건 몰랐던 거예요. 한국당 이중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민주당 이중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내년 한 봄까지를 해야 우리 중심으로 또
야권 재편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신속하게 정확하게 정말 정밀 사격을 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과연 누구겠느냐. 이런 위기 돌파형 후보가 누구겠느냐. 네.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증되지 않았냐. 근데 그러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1등의 학습 경험, 뭐 해왔던 경험,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바른미래당이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합작한 당이잖아요. 합쳐진 당. 네. 그런데 네. 정체성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에서는 이런 색깔인 것 같고 저런 문제는 저런 색깔인 것 같으니까 하태경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딱 선명한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는 이미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다 통합이 돼 있다. 그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예. 이걸 지금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겁니까? 여쭤봐도 쉽게 될까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외교 안보는 협치를 하고 네. 문재인 정부랑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네. 예. 뭐 남북 관계나 비핵화 문제나 협치를 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네. 그다음에 경제는 강력하게 견제해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관계는 그나마 잘하는데 경제는 엉망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다 돌아서는 이유도 경제 문제인데 네. 이걸 과거의 정당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저기서 잘하는 거는 못하게 해서 예. 우리가 집권하면 우리가 할게 이런 식으로 야당을 한 겁니다. 이게 다 발목 잡는 야당이었어요. 반사 이익을 누리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안 통합니다. 잘하는 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는 건 당연히 도와줘야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단순한 건데 네. 실제로는 그런 정치가 아니었다. 마이너스 정치였잖아. 하고 이게 이제 저는 더블 플러스 정치인데 네. 잘하는 거를 도와줘서 일단 플러스 야당을 하고 남북 네. 관계는 경제는 저희가 너무 못하기 때문에 막는 게 이건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더블 플러스 정치를 하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야당이 이 애국 애민 야당인 거죠. 국가도 잘 되고 백성도 잘 되고. 예. 근데 지금까지 야당은 여당 다 잘하는 건 못하게 하고 못하는 건 더 까고 그렇게 반사 이익 정당이 돼서 국가와 국민들이 힘들었거든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네. 그런 부분들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정말 박수 받는. 네. 그리고 보수가 원래 애국 예민하는 집단이 보수입니다. 진정한 보수가 그렇죠. 예. 네,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네. 정파적 이익보다. 뭐 제가 싸움 붙이는 건 죄송하긴 한데 지금 뭐 예? 경선 중이니까 예. 접전을 2, 3위를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같은 당의 이준석 후보가 정치인 자격 시험을 보게 할 거다. 하태경 의원은 상황 판단 과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해서 약간 물어보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왜 얘기했냐고. 논박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깝고. 그냥 인신공격이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면 네. 이제 이 논쟁이 되는데 네. 근거가 없이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면. 네. 근데 아무튼 이준석 후보는 이제 그 이야기였어요. 토론으로만 비례 후보를 뽑자. 토론으로만. 토론 잘하는 사람으로만 예. 비례 후보를 뽑자.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했던 거는 토론도 중요한데 전부가 아니다. 당에 대한 중요하니까. 예. 당에 대한 충성심도 중요하고 또 용기. 네. 그러니까 이게 정권 망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요. 말 잘하는 간신이에요. 말 잘하는 간신. 그런 사람들이 네. 정권을 지금 보십시오. 탄핵 때도 보면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천재들입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옳은 소리를 못 하잖아요. 의원님 아까 1등 했던 경험이 중요하다시면서 또. 그러니까 그분들이 2등한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잘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정권의 2인자가 돼서 그냥 대통령 좋아하는 입에 녹는 혀에 녹는 이런 이야기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못 가는 게 이제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말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똑똑한 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용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용기를 검증하는 거는 그 사람 인생을 봐야 됩니다. 네. 시간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 검증을 이제 뭐 후보 토론회 몇 번을 해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알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준석 후보 토론으로만 비례를 뽑자 하는 데 대해서 반박을 했고 그것을
이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그 상황 판단 과락이다 이렇게 말씀. 상황 판단 잘못됐다. 예. 그 부분은 누가 상황 판단이 잘못됐는지는 정치자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이제 올드보이 CEO 얘기가 사실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손학규 후보의 주장은 바른미래당은 외형만 통합을 해서 분열을 했다. 자신이 과거 민주당 시절에 통합 그 민주당 대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바른미래당의 중심을 잡겠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손 후보님이 거기서 이제 실언을 했는데 본인을 정치 기술자로 격화시킨 거예요. 아니 우리 당 경선을 하는데 우리 당 정체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민주당에서 통합시켜서 그 당시에 예. 혁신과 통합이라는 친노 패권 세력이 들어온 거거든요. 거기에 반발해서 국민의당이 생기고 바른미래당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다 같이 하셨으니까 지금 국민의당에 있는 의원들께서도 그 혁신과 통합할 때도 통합민주당 신당할 때,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자기는 어디 있으나 통합을 잘하는 기술자다. 그렇게 격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통합 기술이 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지금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거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원들이 친노 혁신과 통합을 끌어들인 그 통합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거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알기가 없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거기서 뛰쳐나온 게 친노 패권에 대한 반발 때문에 뛰쳐나온 것이고. 예. 그 친노 패권 세력을 민주당에 끄집어들인 게 바로 송 고모님이세요. 손 후보세요. 그래서 제가. 네.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시는구나. 아무튼. 아니, 손 후보께서 이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끌어들이고 할 시간이 있었나.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도 안철수 후보랑 이렇게 다투시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는 끌어들였다는 발언이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아니, 그게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생길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네. 더불어민주당 생길 때 그랬다. 더불어민주당 생길 때 민주당하고 혁신과 2012년이죠. 그렇죠.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친노 패권 세력을 민주당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결국 안철수를 쫓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만든 당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당원들한테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안심의 실체나 영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학규 전 대표는 안심 비판은 그분들이 안철수 지지를 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안심은 없고 안심파리만 있다. 안심은 없고 안심파리만 있다. 그 근거가 뭔가요, 의원님? 아니, 그 안심이 있었으면 이번에 저 손학규 후보님이랑 같이 연대해서 나온 후보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떨어졌어요. 그래서 안심은 없고 안심파리만 있다. 그렇죠. 예. 제가 아까 뭐 비슷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바른미래당이 존재감을 좀 덜 보이는 측면이 애매한 스탠스 때문이잖아요. 이제 하태경 의원께서는 경제는 견제하고, 안보나 이런 건 잘하니까 밀어주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같은 당에 옛날에 한나라당, 새누리당 같이 있으셨던 분들도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잘하고 있다는 하태경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실까요? 그러니까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어느 나라든 외교 안보는 협치를 합니다. 네. 초당적으로 가요. 당연하죠. 근데 당연하게 초당적으로 가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걸 강조한 거고. 초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된다 무조건. 그렇죠. 아니, 무조건이 아니지. 비판적으로 협조를 하죠. 거기서도 잘못한 게 있을 수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과 어쨌든 저기서 한 발목 한번 잡아보자 하는 건 다르다. 안 되게 흔들어서 근데 한국당은 일관되게 발목 잡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왔고 최근에도 보면은 그 어제 8.15 경축사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평양냉면 또 먹으러 가냐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한국당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북중 정상회담 벌써 3번 했거든요. 그랬죠. 3번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러네요. 중국보다는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잘하는 건데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말씀이신데 그 바른정당 계열에 계신 분들도 하 의원님과 생각이 비슷하신가요?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많이 나왔죠. 물론 다 똑같지는 않지만 한국당하고 똑같은 스탠스는 이 당에 없죠. 알겠습니다. 하태경 후보님이 사실은 이제 NGO 단체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남북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신데 남북한의 철도도로 연결 구상 어제 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구상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겉똑똑한 사람들은 네. 유엔 제재도 해제가 안 됐는데 그런 얘기를 왜 하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실행은 네. 유엔 제재가 해제되고 하는 게 맞죠. 네. 문 대통령은 그거 알아요. 근데 지금쯤 이야기하는 게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에도 적조로 나오고 유엔 제재를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미 간에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훨씬 정보가 많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진전되고 있는 그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했다고 일단 저는 믿어주고 싶은 겁니다. 믿어주고 싶은 거고, 근데 청와대 그 판단이 틀릴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서. 저는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네. 틀리면은 그때 가서 비판에도 늦지 않다. 비판에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교안보적인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왜 또 정상회담 하냐. 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 비준동의 제안 혹은 오늘 평양회담에 여야 대표도 국회도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을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4.27 선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동료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중에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비핵화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만 보면 그래요. 막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오히려 제가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어떤 진도가 나가는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청와대가. 그런 노력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언으로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하고도 정보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꺼이 해드릴 수 있다. 근데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고 미국에도 강경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회회담 해야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많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인적 교류는 이제 비경제적 교류입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비경제적 교류는 그렇죠. 제재와 무관하게 제재 전에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저쪽에서도 비핵화 압박을 더 느끼게 되고. 우리가 북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인적 교류는 많이 해야 돼요. 인적 교류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있어서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청구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청구가 됐으니까 제가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재판부 압박하지 말자. 좀 지켜보자. 저 그냥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켜보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도 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은 구속영장 내려지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그 반대쪽에서는 판사 잡아먹을 할 것 같은 기세예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런 식으로 압박을 주지 않도록. 그렇죠. 이미 청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지켜보자. 재판부가 마음 편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다는. 어제 한 방송에서요, 의원님. 2012년 대선 때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트위터를 이용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건데 이 문제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유린 행위잖아요. 여론 조작에서 민주주의 유린 행위죠. 그렇죠. 이거는 촛불로 집권한 정부가 이거라는 거는 봐주면 안 돼요. 여야 상관없이. 근데 지금 두 거대 야당이 해당되고 있는 거니까. 촛불 정신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바로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수사를 들어가야 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철저하게 파헤쳐서 관여된 사람들 모두 다 찾아내고 이건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이거는 봐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큰 행위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의원. 네. 이후로도 저희가 뉴스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가 야심차게 꾸린 국회 드림팀 국벤져스. 오늘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점심 식사는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이제 고노회찬 의원님 의원실을 좀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래, 오늘 또 특활비 얘기 나오는 날인데 또 마침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짐 정리하고 함께 일했던 의원님 방의 식구들하고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뭐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아까 일부에서 하셨었는데 어떠십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여야정 뭐 상설 협의체를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마 없으실 것 같고. 이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네. 이 정부의 여러 가지 과제가 굉장히 막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청와대 혼자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예. 또 여야가 계속 어떤 대결 대립 구도로만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함께 공동으로 추진할 과제들은 좀 성과를 국민들에게 내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자 요구를 계속했는데 홍준표 대표님 시절에 그쵸. 대표님이 청와대 회동에 계속 안 오셨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번 네. 참석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다가 요번에 어쨌든 분기별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환영하고 또 앞으로 이게 계기가 돼서 정치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이제 기억을 해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때 김한길 대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수염도 안 깎고 이제 노상에서 이제 단식하시다가 갔는데 서로 얼굴 안 쳐다보고 하는 그런 거면 저희가 이제 기억이 나다가 그래도 성과를 뒤에 하고서라도 자주 만난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김성태 원내대표의 말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너무 독주를 해서 그렇다. 이 협의체가 잘 안 된 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이정미 대표께서도 야당이시잖아요. 네.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봤잖아요. 지금 사실 현존하는 당대표 중에서는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님이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오랫동안 이 정부의 과정들을 지켜봤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이 여야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꽤 내셨습니다. 그렇게 청와대에서 함께 모이고 처음에 그게 그 몇몇 정당에서는 교섭단체들끼리만 만나야 한다고 할 때 청와대에서 당이 만나는 그런 틀을 또 정착시켜 나가려고 노력도 하셨고 그런데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현재는 제일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야당인데 거기가 이제 빠지다 보니까 뭘 얘기를 해도 국회 안에서 어떤 협치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큰 구멍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표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김성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지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아시고 있거나 왜곡된 해석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청와대가 지금 많은 국정 과제들을 이렇게 청와대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이 집권 여당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집권 정당이 청와대의 어떤 그 국정 방향과 의지, 과제 이런 것들을 국회 안에 갖고 와서 논의하고. 뭐 같이 논의하고 설득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이런 정치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제가 했었죠. 네,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입장은 지금 청와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하고 얘기하는 게 꼭 필요하다.
어느 당하고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였던 것이라서 뭐 얘기를 하신다니 다행이고 앞으로 이제는 차이점보다는 국민들한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정치. 여기에 좀 더 주력했으면 합니다. 합의문 중에 정의당이 콕 찍어 나온 데가 있어요.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의견을 달리한다. 네. 어떤 우려가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은산분리 정책도 그렇고, K뱅크와 카카오뱅크 두 개의 인터넷 은행에게만 이제 규제를 풀어주자는 거잖아요. 풀어주자는 건데 그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은산분리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나 과도한 규제 개혁이다. 그렇죠.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이고 또 맞지도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약간 나빠지면서 정부의 경제 관료들이 상당히 이전 정부가 답습해왔던 방식으로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이 새 정부의 여러 국정 과제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너무 재벌들이 독점해왔고 소위 얘기하는 낙수효과라는 게 그게 도대체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언제 떨어질지 다 재벌들의 사금고에 그것이 다 쌓여있는 이런 현상들을 봤기 때문에 이젠 좀 함께 살자라고 하는 요구들이 이 새 정부를 만들어냈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이 경제 얘기를 재벌들에게 일자리 몇 개 받아내고 재벌들이 요구하는 소원술이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규제를 다 풀어달라고 하는 이 요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뭐 모든 규제가 모든 규제가 다 좋다, 다 나쁘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규제의 핵심은 국민들의 생명 안전 문제. 그건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임시적으로 규제를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어떤 발상이지 않은가. 뭐 일부 언론의 재언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에는 규제를 하는 것만 딱 밝히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주는. 지금도 이번에 이제 샌드박스 규제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임시적으로 규제를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겁니다. 몇 개만 요것만 지키면 돼.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다 풀어놓고 나서 보다가 이런 것은 좀 더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사후 규제란 말씀이신 사후 규제. 그러니까 먼저 규제는 다 풀어주고 규제는 사후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일단 강력한 규제 속에서 그것을 보완해낼 수 있는 대책이 있을 때 규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뒤집힌 방식의 이게 이전에도 사실 이 규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큰 경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화학 물질이라든가 또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규제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제 샌드박스 5법을 지금 무리하게 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미 대표께서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률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던데. 네.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들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중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애초에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저임금부터 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 흔들린 이유 중에 하나가 중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2배, 4배 이렇게 많은 레드오션이기 때문에 언제 이 사람들을 다 소득을 보장해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다들 그냥 희망퇴직금 받아가지고 작은 골목에서 가게들 차리면서 또 그게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는 제일 먼저
중소상공인들 임대료 문제부터 그럼 빨리 해결합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10년으로 예를 들어 늘린다든지. 영국처럼 아예 한번 그 계약을 맺으면은 그 임대업 가게를 빌린 임대인이 뭐 건물에다가 불을 지르지 않는 한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장사가 좀 될 만하면 올라가죠. 임대료를 뭐 몇 배씩 올리고 그래서 내쫓고 거기를 더 높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이런 식의 정말 엄청난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중소상공인들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억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실질적인 영업을 해나갈 수 있는 또 중소기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의 전환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니까 저임금을 다시 억누르는 그러니까 이런 을과 을이 그렇죠. 을과 을과의 전쟁을 계속 부추기는 방식으로는 현재 이 잘못된 불평등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겠다. 그런 점에서 훨씬 더 단호하게 과감하게 재벌 개혁에 대해서 의지를 내야 되는 정부인데 오히려 지금 사법부의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듯한 그런 어떤 신호를 준다든가 또 그렇게 한번 만나고 났더니 뭐 삼성 쪽에서 복제 아값 가격 결정을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한다든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예스 앱으로 정민호 님이 자유당 바른미래당이 말하는 경제는 재벌 경제. 정의당이 말하는 경제는 서민 경제인 것 같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 식사 말씀을 드렸던 게 참 역사의 참 묘한 지점인 것 같아요. 노회찬 의원님 방이 오늘 정리되는 날이었는데 벌써 눈이 빨개지시면 그냥 석자만 얘기했는데 그렇게 눈이 빨개지시면 어떡합니까? 오늘 딱 그 마지막 발의 법안이신 거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폐지. 네. 오늘 이제 국회의장단 몫의 일부 뭐 한 5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사무총장님 설명을 보니까 그거 빼고는 전면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한 거 봤어요. 대표님께서. 현금 다발이 들어오더라는데 그게 맞아요? 네. 그 두 가지 통로로 들어오던데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되셨을 때입니까? 아니 원내 교섭단체를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었잖아요. 평화당. 공동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하고 원내 대표에게 오는 돈. 특활비. 특활비. 그게 이제 노회찬 대표님께 온 거죠. 그래서. 처음 보셨겠네요, 의원님.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는, 통장으로. 통장으로 입금되고 또 절반은 쇼핑백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제 꼬리표가 없이 어딘가 쓸 데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 현금으로 왔다는 거는. 네. 통장으로 찍히는 거야만 딱 열어보면 알겠지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석 달치를 모았다가 다시 반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꼬리표를 하지 않고 뭔가 활동할 때 필요한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네. 국회한테 특활비가 꼭 필요한 대목이 있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그럴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그런데 사실 뭐 여기 정의당도 다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특수활동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도 의정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우리는 없으셨어요. 네. 그런 건 없었고 또 이제 국민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되는 돈이잖아요. 그럴 때 그 돈이 어떤 명목으로 쓰여졌는지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지 아무도 타치하지 않겠다라고 이 자체가 일단 어불성설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특수활동비 그 자체는 국회 안에 이 명목으로 잡혀서는 안 될 돈이기 때문에 완전 폐지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처음에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제기가 되니까 양성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꼬리표랑 다 오픈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양성화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양성화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어떤 구체적인 명목이 책정돼 있지 않더라도 일을 하다가 필요한 돈은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형태로 이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도 수천만 원대의 업무 추진비가 매년 배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양성화하겠다라는 거는 안 된다. 그냥 다 없애자. 그랬더니 교섭단체들만 없애겠다고 했다가 또 상임위원회 없애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지금 이제 의장단께서 갖는 돈 일부를 남기고 다 없애겠다고 이렇게 계속 이제 국민들의 어떤 기대. 불만과 요구사항에 밀려서 자꾸 가는 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특수활동비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측면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요구 앞에 우리가 그 돈 얼마 조금 불편함은 있겠죠. 이전에 받다가 없어진 돈이기 때문에 쓰시던 분들은 사실 쓰시던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국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높은데 그 불편함을 좀 감수하자. 그리고 깨끗하게 딱 털고 그럴 때 지금 정부 기관에도 사실 그 눈먼 돈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눈먼 돈들이 많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사실 문제가 됐잖아요. 그 돈이 그랬죠. 무슨 방첩 활동이나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서 뒷돈 거래가 다 됐다는 거. 나중에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장 통해가지고 1억씩 2억씩 자기 사금고에다 다 채우고 이런 게 다 드러났잖아요. 국회가 떳떳해야 그런 돈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안 받으니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러면서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때 정치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한 거를 좀 감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뢰 말씀하시잖아요, 대표님. 참 죄송한데 그게 줄인다고 하니까 업무 추진비 늘려가지고 또 이걸 해결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사실은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추진비 같은 게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의회마다 그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세부적인 명목까지 다 밝히는 의회도 있고, 이제 큰 틀에서 업무 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다라는 걸 밝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 더 필요하다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서 더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저 돈은 꼭 필요한 돈이네. 그러면 그것까지 주지 말자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 투명성을 국회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디다 쓰는지만 알면 그리고 왜 쓰는지 알면 국회의원들을 왜 뽑았겠습니까? 일하라고 뽑았는데. 네. 그리고 그거를 밝힘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너무 국민들 세금으로 비싼 밥 먹었던 건 조금 이제 그쵸? 그런 문화도 바꿔 나가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 특활비 문제와 더불어 갑질 출정 의혹. 발음 나쁘네요, 오늘 제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 가는 사례 말씀드리는 건데 38명의 의원 명단을 문희상 의장이 갖고 있다는데요. 대표님 갖고 있는 건 맞습니까? 아무튼 국회 사무처에서는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문희상 국회의장님도 포함. 그런 소문만 무성한데 저는 그래서 이 일도 애시당초 이게 이제 김영란법이 시행된 직후에 여러 가지 좀 혼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떳떳하게 공개하고 그 안에서 굉장히 좀 이게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고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국회의원들은 소명할 부분들은 또 소명하고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예, 좀 그렇게 해서 깨끗이 털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털어질까요? 그런 과정에서 진짜 꼭 문제가 있었다. 그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것도 피해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이 고 노회찬 의원이 유주로 남긴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개헌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게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하던데, 사실 최근에 정의당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석수는 아직 5석. 예. 예, 너무 괴리가 크니까 선거제도를 지금대로 가면 정의당이 제1야당이 되는 데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세요? 선거제도 개혁이 정의당에게 좋기 때문에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 국민들한테 많이 외면받아왔던 것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대의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대의원들을 선출해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특정한 기득권 세력들만 대의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기는 평범한 국민들의 얘기를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는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장사하는 중소상인들을 대변하는 것인지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그걸 보고 투표해서 그 투표한 만큼 의석수를 가져가야 국회 안에서 골고루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그 갈등이 또 조절되고 합의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가 꼽힐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제도를 그렇게 바꾸자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전에는 이제 강한 두 개의 양당 독점 있었잖아요. 체제로만 이렇게 유지되다 보니까 선거제도를 바꾸기가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은 원내 5개 정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개 정당들이 이제는 조금 이 민주주의의 다원화를 꾀해나가기 위해서 기존의 승자 아니면 패자가 되는 이런 선거제도가 아닌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요구들이 높아졌어요. 19대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에 가장 강력하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땐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해가지고 이게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지 말자는 정당이 없습니다. 다 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민주당도 당론이에요. 대통령도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당론인데 선거제도에 대해서 요즘 이런 방구가 없으신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기도 했죠.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이 우리 일관되게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진다고 주장해 왔으니 우리 유불리 따지지 않고 이거 한번 밀어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심이 느껴지고 다른 야당들도 그래? 그러면 우리한테 꼭 유리한 선거제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조금 합의를 해줄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은 이 선거제도의 성사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께서 여성들의 간절한 용기를 짓밟은 사법폭력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조직사회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한 어떤 감수성을 좀 더 많이 우리 재판부도 그리고 우리 조직사회 안에서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선후배 관계 안에서도 그런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터졌을 때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해서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회사를 관둬야 되니까. 예, 그럴 때 오는 사회적 비난과 책임이 그 가해자에게 오는 경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번에 김지은 씨의 경우에도 왜 너는 그런 폭력을 당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업무 수행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제기하는 순간 자신이 감내해야 했던 일들을 한 번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 순간 그 도지사랑 관계가 악화된 비서가 그 안에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깥에서 나와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형성돼 있지 않았다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왜 더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번에 사법부가 왜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이런 게 너무 아쉽고 이 과정에서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 미투가 시작된 게 몇 달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거의 단초가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근데 거의 찬물을 끼얹어서 이제는 여성들이 이 사회에서 내가 용기 있게 고백해도 해결될 수 없어. 이런 좌절을 겪게 될까 봐 저는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저항의 의미를 거절의 의미를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예스가 아닌 거다라고 보는 그런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비동의 강간죄라고 하는 예스라고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이다. 이 법안을
대한민국에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당내에서 사실 올 초에 논의를 했고, 우리 노회찬 대표님께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이 법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발의하시려고 하기 직전에 이제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법안 발의 10명 사인을 이제 드디어 오늘까지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을 이제 곧 발의를 하게 될 거고, 사실 이 법률적인 미비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가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로 피해를 입고도 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오히려 사법부로부터도 또다시 피해를 입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노회찬 의원님 유지를 잇는 사업을 추진하신다고요? 네, 사실 그거는 노회찬 대표님을 기억하고 함께 해 나가려는 분들이 논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은 이제 그것을 뭐 측면에서 지원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논의해서 그 결과를 사고제 때 발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출연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예, 저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네. 다시 보니까 더 열심히 나오고 싶네요. 멈추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가라. 노회찬 의원께서 남긴 유언이신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저는 되고요.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또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